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김세련 해설국이라는 건데, 그 네 번째 사행이 됩니다. 네 번째. 12번 중에서 네 번째. 그래가지고,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빨리빨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재밌는 거 한두 가지를, 엮어서, 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UCLA에 갔다 왔는데, 거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박물관에서 뭐 재미난 걸 하나, 어, 보여준다고 전시하고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햄머 뮤지엄이라는데, 상당히 뭐랄까, 허접한 뮤지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림을 이제, 이 우키요라고 그래가지고, 우키요, 일본 근세 때, 이게 판화죠, 판화. 판화인데, 하얀색을 인쇄하는 기술이 있어갖고, 그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에, 에도 시대 때에 다피하는 미술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키타가와 우타마로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게 팀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를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파는데 여러 장을 봐야 돼요. 왜냐면 색의 수만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딱 색을 칠해가지고 나무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나무판 갖다 찍고 해가지고서 여러 색이 나오게끔 해갖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당시에는 잠시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은 약간 좀 어두운 색을 쓰는 하얀색이 아닌 빨간색을 쓰지 않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데 이 키타가 우타마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뭐 같아요, 이게. 여성들이 무슨 뭐 가마 같은 거 메고서 행진하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이 여성들은 이제 일본의 요시와라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가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일본의 이제 대중문화를 대표했던 그 그룹 중에 하나예요. 이 뭐냐면은 조선통신사에 조선통신사가 에도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 행렬을 그려가지고 가잖아요. 그 행렬을 등장인물을 전부 여성들로 바꿔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와서 에도에서 그 행렬을 그리고서 에도성으로 들어가는 모습, 뭐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번에 보는 김세렴의 해설하고도 나오는데, 이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체 그림. 이게 7개인가를 붙여가지고 만든 한 폭의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 깃발도 있고 조선 통신사가 가는 행렬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갖고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세 개에 요 판으로 찍은 게 세 점이 남아있대요, 세 점이. 그리고 이런 우키요에로 조선 통신사를 표현한 걸로는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 건 유일한 작품이고, 그 중에 한 점이 햄머 뮤지엄에 있다고. 그래서 전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봤습니다. 전 의사에 관련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4차 사행은 서울을 출발해서 쭉 해가지고, 어, 교토까지 가서, 교토에서 해서 이제 도쿄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는 한 번 더 가요. 이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더 가는 사이인데 왜 그런가를 이제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오늘 읽는 거는 김세렴이라는 사람이
예, 썼는데요. 1593년생이고, 36년에 갔다 오고, 그 뒤에 37년에 이제 돌아왔는데, 9년 뒤에 이제 세상을, 떴고요. 어머니가 그 허봉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봉. 허봉이 기억나세요? 저희가 조천록이라고 연행록 읽은 적 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다, 올해. 올 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허봉이라고. 이거 허균의 형이에요. 허균. 그 사람의 딸이 자기 엄마야, 이 사람이. 이 조선은 서로 얽혀갖고, 한두 사람만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쪽 계층은 그렇게 뭐, 이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통신사 부사로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 부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선사냐면 충주에 있나가 봐요. 그래서 충주에 그 김세련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당시에 그 인원을 보면은 이 대장이 인광이라는 사람이고요. 인광도 무슨 글을 남겼어요. 남기고 두 번째 이제 그 부사가 김세렴이고 세 번째가 종사관 이게 이제 세크리터리 여기인데 황보라는 사람이고 이 통산의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들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홍희남이라는 사람이었고 쭉 가면 여기 이제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서사 글을 베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정현. 그다음에 이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김명구.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갑니다. 화원. 그다음에 능서관. 이번에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붓글씨.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제분간이라 해가지고 그게 전부 그 첩들이 난 자식들입니다. 첩들이 난 자식들이 이 관료가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요. 첩의 자식은. 그 사람, 박지원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약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서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이러라는 그러니까 약간 불만을 이제 뽑아주는 거죠. 자제공관들이 여기에 가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의 아까 인광이라 그랬죠. 인광이 대사잖아요. 인광의 무슨 그 친척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상제라고 있어요. 마상제가 말을 갖고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옆에도 막 붙어 탔다가 말 위에 서가지고 탔다가 뭐 거꾸로 매달려 갔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동이라 아주 조그만 애라는 뜻인데 이게 그렇게 애들은 아닌데 하여간 이게 잘 연구가 안 된 분야예요. 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당시에는 일본도 그 애들이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동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고 여기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이 격군이라 그래갖고 배에 그 뭐냐, 배 밑에가 삿대 하는 사람 있죠? 배, 격군들, 노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400여 명이 이제 가는 겁니다. 배행여기까는 뭐냐면 부산서부터 이제 길 안내를 하는 일본의 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츠시마에서 이제 온 사람들입니다. 츠시마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예,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그 영평 이게 이제 그 조령을 넘어가고 경상도에 들어가서 있는 동네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마상세 두 사람에게 성막 내과에서 한번 달려보라 그랬더니 섰다가 누웠다가 거꾸로 섰다가 옆으로 붙었다가 하면서 날짜기가 형용할 수가 없는데 구경꾼이 담을 두르듯이 많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재주를 일본에 가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마상제라고 합니다. 마상제. 이제 서울서부터 쭉 부산까지 가는 거를 자세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썼는데 그거는 그 많이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성문을 나서 증산을 바라보니까 높이가 수십 길인데 폭우에 우뚝 솟아있다. 성루가 아직 남아있는데 큰 돌로 가로세로 구불구불하게 쌓은 것이 우리나라의 성 쌓는 제도와 같지 않으니 중국 경리 양호가 일본의 그 가토기요마사를 공격하던 곳이다. 이게 뭐냐면은 울산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울산에 울산성이라고 있어요. 울산성. 울산성은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와서 쌓은 성이에요. 근데 그게 그 일본식으로 쌓은 성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주둔을 했었는데 중국군이 그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그때 일본의 가장 대장은 가토키요마사고 중국군은 그 양호라는 사람이에요, 양호. 여기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양호는 그 중국으로 불려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그 나중에 그 여진족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저는 울산성을 세 번을 가봤나? 그 세 번을 가봤어요. 울산성에 여러 가지 좀 보려고 그 아주 일본식으로 그 쌓은 그런데 아직까지 잘 남아 있는 곳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임진왜란 그때를 이 사람들이 상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동네 가면은 동네 성이 있죠. 지금도 부산의 동네성. 이 동네성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송상현이에요. 송상현. 그리고 송상현을 모신 충혈사가 근처에 있습니다.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지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통신사를 애써 이번에 일본에서 청하는 것은 두 나라의 화친을 굳건히 하기 위하며 이게 뭐냐면 애써 청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통신사는 반드시 일본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에 응하는 형식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두 나라의 화친을 굳건하기 위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 요청이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홍의 무고가 밝혀지지 않으면 도주는 끝내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홍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도주는 쯔시마 섬도의 그 대장이에요. 그 쯔시마 다이묘죠. 조흥은 쯔시마 다이묘의 그 가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다이묘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쇼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다이묘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신들이 있어요. 그럼 가신들은 자기 군사 조직이 있어요. 군사 조직. 예? 군사 조직. 이게 뭐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그 뭐 숫자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쯔시마는 조그만 다이묘잖아요. 조그만 섬나라의 다이묘니까 가신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중 한 가신이 이 사람 조흥이라고 해요. 조흥. 자, 아까 여기 요 조흥이라고 썼잖아요. 조흥. 요 조흥하고 요 도주, 요 다이묘하고
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싸움이. 둘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싸운 거는 뭐냐면 보통은 다이묘한테 대들 수가 없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이 셌던 가신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거의 조선 그 하고에 교류에 있어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임진왜란때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그 조선에 건너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시계 노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어로 시계 옥기라고 해요. 시계 옥기. 츠시마의 다이면 소 요시나리 종씨라 그러잖아요. 종씨 종가라는 종씨 소 요시나리하고 다이미하고 싸웠어. 싸워가지고서 이 사람이 시계 옥기가 박구후에다가 일렀어요. 요 다이미가 나쁜 짓 했다고. 박구후가 그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얘를 쳐버렸어요. 야나가와 이 집안을.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다 몰락해버려요. 완전히 몰락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집안은 끝장이 납니다. 전부 귀향을 가요. 저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끝장이 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그것이 이미 끝났는데 이 츠시마에서 조선통신사가 와갖고 우리의 그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입장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 엄청나게 요청을 합니다. 그거 플러스 겸 이제 그 쇼군이 화친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그 보내달라고 이제 편지가 왔기 때문에 조선통신사가 가는데 이 츠시마의 도주가 이쪽 쇼군 이쪽한테 상당히 그 어떤 좀 뭐랄까 그 역할을 좀 해갖고 통신사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좀 여러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 때는 국왕의 국서 플러스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선물. 이게 조선이 일본한테 줄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뭐야,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에이펙. 경주에서. 그 선물 보니까 거기 빵을 준 것 같더라고, 빵. 무슨 황금빵인가, 무슨 빵인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보니까 금관도 만들어주고, 바둑판도 주고 했는데, 이게 당시에는 조선이 일본한테 줄 수 있는 일본 애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뭐냐면, 매. 이 매사냥입니다, 매사냥. 이 매사냥이 당시에는 이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매가 길들여갖고 그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피를 이제 굉장히 사셨고, 호랑이 가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이제 그 표범이 있었고, 그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그걸 둘을 합해서 범이라고 이제 보통 했는데, 그 지금 없죠. 근데 시베리아에는 있고 중국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국에 조선 반대에 있던 표범이 그 시베리아는 꽤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글우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그, 가죽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피도 있고, 어피 갖고 그 옷을 만듭니다, 옷. 다른 장식품도 만들고, 붓하고 뭐 이런 거로 보낸 거예요, 붓하고 목. 그런데 항상 그 츠시마에서 불평을 해요. 너무 적다고, 양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거기다가 다른 어떻게 뭐 사든지 뭐 해가지고 더 얹어가지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그 중앙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영가대라는 가서 이제 배가 떠나기 전에 워낙 위험하니까 바다에서 그 안전을 위해서 신한테 이제 비는 그 요 해독자라는 이제 의뢰를 지나고 신한테 보호를 요청하고서 떠나는 겁니다. 영가대가 저번에 그 가셨다고 하는 조선통신사 무슨 박물관 있잖아요. 그 옆입니다. 그 영가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배가 그 상사가 타는 배, 그 다음에 그 부사 타는 배, 요 이척, 그 다음에 종사관에 타는 배. 이거 대사, 부대사, 종사관 세 명이 가는데 그 세 사람이 다 각각 따로 타요. 배를. 같은 배 절대 안 탑니다. 그 만약에 뭐가 생기면은 그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어디서 만들어서 보냈는지 이게 나눠 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기 그 얘기를 해요. 너무 계속 여기 그 얘기가 많은데 너무 선물이 쇼군한테 가는 선물이 빈약하다고 그거 더 달라고 그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는 거 1604년에 유정이 이 조선하고 일본하고 그 다시 소위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에서 파견했었는데 그때도 일본에 갔었고 24년에 그 세 번째 저번에 저희가 읽은 그때도 이제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너무 선물이 적으니까 찌시마에서 이런 인삼, 호피, 표피 등의 물건을 또 얹어 가지고서 그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산에서 떠나가지고서 대마도에 이제 겨우 도착했는데 얼마나 그 물결이 세고 파도가 쳤는지 배 안에 있던 소주병, 꿀병이 다 깨졌대. 그래가지고 쯔시마 북단에 도착해서 이제 남쪽으로 쯔시마에 이제 그 후추라는 그 소위 수도죠. 쯔시마에 거기에 가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다이묘하고 그 현소, 겐소 이 사람 다 승려입니다. 승려들이 이 외교를 담당했어요. 왜냐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승려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맞이해서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기 가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잡아간 사람들을 그 있으면 우리가 데려가고 싶다고 그 모아서 데리고 가는데 당신들이 성의를 다해서 도우라고. 그게 이제 1636년이면은 인민나라인이 끝난 지가 38년이 됐어요. 38년이면 벌써 일본에 잡혀온 지가 거의 40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노력이 조선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인디언한테 끌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 좋습니다. 츠시마를 떠나서 이끼라는 이제 섬으로 갔더니 이 지금 가츠모토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이름을 조선에서 쓰는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냥 알려진 대로 여기 있는 그 도주 다이묘가 태수가 지금 에도에 가 있다고. 근데 이건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들 갔는지. 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서 이제 아이노시마 이 후쿠오카를 지나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데 있는 섬이 있어요, 섬. 그러니까 아까 이끼라는 섬에서 이 섬으로 가는 겁니다. 섬으로 다시 섬으로 가는데 이 섬에 가면은 항상 새로 막사를 지어가지고서 조선 그 사절들이 머물게 했어요. 근데 벌써 옛날부터 여기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조선 일본하고 교류가 있을 때 고려시대 때 정몽주도 여기 왔어요. 정몽주도. 신라 때에 박재상도 왔대. 박재상 여기 왔다가 여기서 죽었대. 그 일본이 이제 가까우니까
교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노시마가 옛날부터 중요한데요. 이게 아이노시마라는데 아이노시마라고 있는데 아이노시마. 신숙주 저번에 저희가 읽었던 신숙주도 여기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노시마는 저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하고 어떤 뭐 일이 있어서 교류를 해서 간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씩 가서 머물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가지고서 이제 쭉 배를 타고서 가는데 요 대군이 뭐 쇼군을 얘기하는 쇼군. 요 때를 대군이라고 우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에서 쇼군을. 근데 이게 이제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일본하고 조선하고 일본 관계에서 호칭이 이제 이때 와서 다시 변해서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쇼군에. 그래서 쇼군이 명령하기를 이 조선통치사가 지난해 연루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라고. 대접을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은 각 연루에 있는 다이묘들이 전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참 와가지고 우시마도라는 데 왔어요. 우시마도. 그래가지고 되게 절에 가서만 이제 이런 새로 막사를 세우지 않는 데는 전통적으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합니다. 갔더니 바로 바다 옆에 절이 있는데 이 인가가 수백 호가 있고 길에는 다 자리를 깔고 등을 걸고 밥상을 올리는데 이 미남 수십 명이 성닭에 차려입고 바지를 끌며 시중을 듣는데 그러니까 요 미남, 소령, 소동 전부 애들이잖아요. 애들, 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은 아직도 우시마도라는 데 있어요. 그 우시마도의 요 절에 가면은 조선 성민들이 남긴 붓글씨를 액자로 해가지고 많이 걸어놨어요. 자기 절 안에 벽에다가. 자, 여기 이제 무로츠라는 데까지 왔더니 처음으로 만났어. 마을에 사로잡혀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나이가 80이 된 어머니가 아직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기에 만나자고 했더니 답장에 저는 자식이 셋이 있으니 어떻게 가겠냐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이니까 일본에서 벌써 이제 자기 가족을 꾸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의 관리가 김세롬이가 아주 놀랍다고, 못돼 먹은 놈이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 갔어요. 오사카 가면서 이제 뭐 하는 얘기 중에 이 초황, 요 황이 있어, 설퍼라, 영어로 설퍼라고 그러는데 황이, 한국말로 뭐라, 한국말로 그냥 초황이라 그러나? 화산 쪽에서 나는 약간 성냥, 예전에 불 탁 대면은 성냥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있어야지만 화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화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만드는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야 된다. 화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규제를 하니까,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떤 두 명이 오사카에 와가지고 공책을 두 개를 이제 받치면서 몇 가지 쭉 오시면서 심심하니까 시를 많이 줬을 거 아니냐고 그 시를 여기다 좀 써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 공책에다가. 그래서 하도 간절하게 하기에 아까 박지영이라고 오셨죠. 박지영. 기억나세요? 사자관이가 뭐 있었어요. 하나. 그죠? 그 사람을 시켜서 100여 편을 써서 냈다. 100여 편. 그 다음에 또 금방 도주와 두 중이 병풍하고 이 또 약간 좋은 종이 쪽으로 된 거를 받치면서 시와 글을
그 써달라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빌기까지 하기 때문에 써줬다 이거죠. 이게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써달라고 하는데 써주는 게 뭐냐면은 시를 써주는 겁니다. 시를 붓으로 시를. 근데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지금 100여 편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이제 1719년에 가면 한 사람이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시를 얼마를 써줬냐면 7천수를 써줬어요. 7천수. 자, 뭐, 별 군데다가 다 써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재미있는 주제인데, 자, 이제, 이다음에 조선의 남자들이 이게 항상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풍신사들이 가면은, 이게 이제, 가기 전에 벌써 알아요. 오사카 가면은 이 유곽이 있다는 거를, 소위 성매매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가기 전에, 이 조선 사절들한테 이 정부에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여기 가는 놈은 아주 곤장을 100대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본래 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상하를 불문하고 꼭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갔더니 이 경성점이라는 이 경성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일본 용어인데 이게 지금으로 하면 유곽이에요, 유곽. 유곽. 남자를 유혹하는 유녀가 손을 흔들며 나오기를 청하며 배에 올라서 막 들어가라고 자기 사신들 배까지 막 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격군들을 엄금하게 하시어. 지금 이 그룹 400명의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응?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신들이 이 얘기를 빼놓질 않아요. 그다음에 오사카 아직도 있는데 그림을 청하는 글과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모여들어가지고서 아까 다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박지영, 조정현, 김명kun을 화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심지어 화가 김명국은 막 울려고까지 한다고. 그런데 아까 능서관이라고 해서 능서관, 쓰는데 능한 사람. 그 사람이 전형이에요, 전형. 요 사람의 글씨를 가장 좋아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남긴 것들이 일본에 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다 끝나면은 이제 그것만 모아갖고 한번 얘기를 해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림도 있고요, 그림. 그다음에 서예도 있고, 뭐 족자도 있고, 빌기가 다 있는데, 이런 조선의 화가들이 가서 일본에 끼친 이 미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몇백 페이지짜리 책도 있어요. UCLA 미술사 하시는 선생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림이 일본의 그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교토인데 교토까지 올라가서 교토 가서 홍코쿠지에 숙소가 정해졌어요. 예전에는 다이도쿠지, 대덕사라고 했잖아요. 다이도쿠지. 근데 홍코쿠지라고 이제 이 홍코쿠지는 약간 좀 시내에 좀 조금 더 가까운 데에 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 절에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교토에 갔더니 길거리가 풍성하고 이 시장이 풍성하고 백성들이 많고 집들이 웅장하고 오사카보다도 컸고 거리와 길이 사방으로 통하고 정자 모양이고 그다음에 부교꾼들이 가득 모아서 손을 축하는 자도 있었고 뭐 가는 길에는 청소하고 고운 모래를 폈으며 일본에 옛날에는 귀중한 손님이 오면은 거기다 모래를 깔아놔요, 모래. 하얀 모래를. 그럼 그걸 갖고 가는데
그 통행을 금지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고 그 중에는 망건을 쓴 사람도 있고 관을 쓴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온 장사치였다. 총상이었다. 근데 당시에는 그 교토가 요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교토가 굉장히 그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도보다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교토에 있을 때 어떤 이 의성이 누구냐면은 스시마의 다이메가 한 중을 데리고 왔는데 수선 장로라고 하는 그 인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승려들이 아까 스시마 도주하고 그 다이묘하고 그 가신하고 싸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그幕府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츠시마에 파견해가지고 그 감독을 합니다. 감독. 그 승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승려들이 어디 절에 속한 승려냐면은 그 지금도 교토에 가시면 교토駅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동복사라고 있어요. 동복사, 도후쿠지. 굉장히 큰 절이죠. 선절인데 그 절에 그 새끼절이 안에 있는데 그 새끼절에 승려들이 가서 교대로 그 70명까지 내려가서 1년씩 그 감독을 합니다. 감독.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소개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있으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최선급이 이지를 알아와서 유족함으로 오사카에 그 배가 이제 거기 조선의 배가 머물렀는데 글로 보내갖고 조리를 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교토를 지나서 구사츠라는 데인데 여기를 지나가지고서 그 비와 호수, 비와코 교토에서 나고야로 갈 때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육로로 갔더니 그 길을 곱게 잘 닦고 좌우에 담을 쌓고 뭐 잔디도 덮고 소나무와 삼나무를 옆에 심고 해가지고서 그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명한 길입니다. 그 이게 오사카가 여기에 있고 이게 구사츠라는데 구사츠라는 데 아주 이렇게 아주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나고야까지 가는 겁니다. 나고야. 근데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 길을 새로 닦았어요. 이게 뭐 옛날에 조그만 길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걸 또 정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길을 하나 닦고서 한 40km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조선인 가도라고 썼잖아요. 조선. 아니면 조선 가도라고 썼어요. 요 길은, 요 길은 에도 시대 때에,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올 때까지, 18세기 중엽까지, 요 길은 사람들이 못 다니게 했어요. 누구만 다닐 수 있냐면 쇼군, 가장 대장하고 조선통신사만 다니게 했어요, 이 길을. 특별한 이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었죠. 조선 가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표지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희가 읽었던 글 중인데, 첫 번째 통신사가 1607년에 갔어요. 갔을 때 여우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갔었는데, 그때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안 쓰여져 있던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10년도 안 되는데 조선서로서 그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일본에.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거짓말도 해버렸는데 그때 신사를 보낸 것이 저들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거의 그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조선이 그 철천지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사를 먼저 보내야 되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비판하는 게 있어요.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남의 밀력이 지금 고갈되었다. 한 해 드는 무명이 일천동, 쌀이 일천석, 콩은 쌀의 반이니까 500석이죠, 500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을 거, 그다음에 연애할 때의 비용, 이것이 한없이 많다. 이게 뭐냐면은 이 쓰시마를 대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이게. 쓰시마를 부산에 머물게 하고 무역을 허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츠시마에서는 또 그 가끔 서울까지 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츠시마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사는 것, 조선에서 그 여행할 때 드는 경비, 그 다음에 조선에서 매년 츠시마한테 공짜로 주는 그 쌀, 이 비용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일천동의 그, 그 무명이라 그랬잖아요. 무명. 그 지금 면포죠. 일천동. 일천동이 얼마냐면은 그 한 필이 비단 한 필이라 하잖아요. 비단 한 필이 30cm 정도 넓이에 12, 13m. 뚫뚫뚫 말았잖아요. 이거 한 필이라 하잖아요. 그죠? 요거가 20필이 1동이야, 20필. 그러니까 일천동이니까 얼마 이거? 2만 필에 2만 필. 예컨대 비단 2만 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을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조선의 돈입니다. 그 다음에 쌀 일천석 뭐 이런 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거의. 응? 그래서 이만큼 조선이 이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경을 이제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가지고 이제 이 준하죠. 이제 스루가라고 하는데 일본어 스루가. 지금 가면은 시즈오카예요. 시즈오카. 시즈오카가 그 나고야에서 이제 쭉 가다가 하코네가 있고 하코네 넘어서 에도 도쿄가 있는데 그 시즈오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가 첫 번째 읽었을 때 그 에도에서 돌아오다 거기 한번 만났잖아요. 도쿠가 이에야스. 그 기억나세요? 시즈오카. 그 순푸라고 했었는데 순푸. 이제 거기 가서 조선 사람을 만난 거야. 조선 사람. 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음식을 요구하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더라. 그다음에 이때까지 가끔 살아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다 하는 말이 뭐 이미 나이가 늙었고 자손이 있다. 그 핑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은 잘 돼봐야 군졸 아니면 종이 될 거, 노비가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전부들. 그죠? 잡혀온 사람들이. 걔가 통탄할 일이다. 그다음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날에 김세렴의 생일이라고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만리 밖에서 그 생일을 만나니까 해프가 어떻게 나 나이가 벌써 노년에 가까워졌는데 그 생일을 맞았다고 이, 이 나이 나는 이미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몇 살이냐면 이때 43살이에요. 43.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감각이에요. 시간 감각. 왜냐면 40세 정도가 되면은 다들 손자 손녀가 있어요. 왜냐하면 15세, 6세, 7세, 17세 정도 되면 대개 애가 있습니다. 애가 17세. 그러면 그 자기 자식이 자기가 30한 5세 되면
또 애 생길 거 아니야. 그럼 43세면은 벌써 손자, 손녀가 대여섯 명 있어.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자기 노년이라고 생각하네, 노년이라고. 그때 그 인생, 지금 저희 한 세대로 30이라고 하는데, 당시 한 세대는 반입니다, 반. 지금 생각에 반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일찍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그, 그 삶의 주기가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43세면 아직 애 아니야, 애? 근데 이게 자기 노년에 들었다고, 예? 학고내를 지났어, 학고내. 학고내, 그 유명한 학고내를 지났는데, 거기에 여기에 애도에 들어가는 장수들이 이러면 병기를 점검하되, 뭐,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학고내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고내. 학고내에, 이게 새끼쇼라고 하대, 새끼쇼.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검문소. 그 학고내에 이 검문소인데, 지금 잘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에도, 그러니까 정치의 수도 안에 에도로 들어가는 데에 그저 검문소인 거예요, 검문소. 근데 그 이쪽 서일본에서 도쿄로 가려면은 그 에도를 저기 하코네에 고개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잠깐 앞으로 쭉 가서 한번 볼까요? 하코네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하코네가 여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른 그 고개입니다, 고개. 양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일로 가지 않으면은 에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쿄를. 그럼 여기다가 그 검문소를 세우는데 새끼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쫙 깔려 있는데 여기서 세운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다이묘들이 전부 에도에 그 1년은 와서 살고 1년은 자기 고향, 자기 지역으로 가서 살아요. 가서 사는데 이 다이묘의 처자식은 전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기소에서 가장 큰 임무 중에 임무가 뭐냐면 그 다이묘의 그 가족, 특히 여성이 나가는 거야. 애도에서 떠나는 거를 막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밖에서 무기를 갖고서 애도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무기를 막고 나가는 여자를 막는 그 검무소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반란을 못하게, 반란을 못하게. 이제 그래서 근데 뭐, 이 사람은 이거를 잘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병기를 점검하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품천이가 어쩌면 시나가와 도쿄의 시나가와가 일본에는 그 옛날에 사방으로 이제 도쿄에서 퍼지면서 그 경계가 되는 곳에 이제 그, 이 검문소 같은 게 있었어요. 검문소가. 그게 이제 지금의 그 신주쿠가 그렇고 시나가가 그렇고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에도 들어간 입구였던 거예요. 지금은 뭐 시내 중심지처럼 되어 있지만 신주쿠하고 시나가와. 먹고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장을 차리고서 에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랬더니 뭐 구경하는 남녀가 좌우를 메우고 이 시끄러울 혼자인데 떠든 것을 금에 따르잖아요. 그럼 조선동시대 오기 전에 정부에서 이, 이 법률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지나갈 때 떨지 말라, 지나갈 때 침 뱉지 말라, 길에 더럽히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갔더니 아직까지 상점과 주택의 번성함이 교통은 하지 못하다. 그래서 에도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짓고 있고 에도가
일본의 가장 큰 이제 도시가 되는데 1세기가 걸려요, 1세기. 100년이 걸려요. 그래서 100년 걸려서 이제 인구가 100만이 되면서 그 교토를 능가하게 됩니다. 훨씬. 자, 아주 이 절에서 이제 머물렀다. 이 지름이 이 절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 면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에도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관백, 이 관백이 다이묘 저기 쇼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쇼군, 삼대 쇼군 이에미츠. 그러니까 이 자기 막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 문안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옛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 사람들의 그 관직 이름이에요. 사누키노가미. 그래가지고 그 관직 이름이 이렇게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 또 쇼군 이쪽에서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연락을 하고 점거하는 사람 중에 요 도춘이 왔다 그랬잖아요. 도춘. 이 도춘이 뭐냐면은 이게 하야시 라잔입니다. 하야시 라잔. 유학자예요, 유학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유학자들이 이, 이 동경에서는, 에도에서는 애교를 이제 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이제 승려들이 역할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유학자들이 그, 근데 하야시 라자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그 성리학자의 이제 제자인데, 어, 그 강항 있잖아요. 강항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강항 영광에 그 사람하고 접촉점이 있었던 후제라 세가의 제자예요. 자, 그다음에 에도에서 와가지고 그 쇼군이 말하기를 조선의 신사공고를 큰 경사로 여긴다, 기쁘다. 그러면서 요 이제 이거 보세요. 행여 나를 위해서 한 10일쯤 더 머무르면서 유람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쇼군이 말했다고. 그러면서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람하는 곳이 일광산이라고 니꼬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고 나라에서 첫째 가는 유람할 곳인데 쇼군이 사신의 유람을 위해서 길을 닫고 가서 머무실 집도 다 이렇게 고쳐놨다고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지금 도쿄잖아요. 여기에 머물겠는데 여기까지 가시면 어떻겠냐고. 가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왜 여기를, 여기 산속에 산속. 산속인데 여기 한번 가시라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 왜 거기 가야 되냐고 갑자기. 사전에 이건 얘기도 없었다고. 근데 반발을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번 가라고. 가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라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스시마에 다이묘도 와서 거들고 막, 하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유람하여 나들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손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으니까 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쇼군을 만날 때 국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예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상의도 하고, 이제 그런 사이에 이 하야시 라잔이 와가지고서 60가지, 60가지의 질문을 갖고 와서 그 물었습니다. 묻는데 전부 유학, 성리학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질문이냐면 있잖아요. 이기론, 이냐 기냐 뭐 하는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하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서로 토론하고. 사단 칠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단 칠정론. 그 기대승하고 그다음에 이택의 이황이 서로 논쟁한 거. 인간의 감정이 어디에서 발단하느냐. 뭐래 가지고서 이냐 기냐 뭐 기가 먼저 이 기가 이를 타고 이건 이제 읽을 때만 이해가 되고 읽고 나면 다 잊어먹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런데 이택에 그다음에 기대승이 논한력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다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대승의 그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하야시 라잔이 이 조선의 성리학에 빠삭한 거예요. 벌써. 빠삭한 거예요. 그죠? 사람 이름도 다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몽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정몽주가 이렇게 그 아주 그 고명한 그 유학자인데 왜 그렇게 맥 없이 죽었냐고 철퇴 맞고서 그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래가지고 익힌 여러 가지를 까만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갖고 와서 물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좀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한두 가지 질문을 듣고서 좀 쉬었다 할까요? 근데 저기 이게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이 아주 네, 굉장히 큰 질문인 네, 이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조선 사신사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본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일종의 타자 인식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조선 사람들은 자기의 자화상을 음, 또 거기서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 네, 계기가 네. 됐나요? 그렇죠. 음, 아까 이제 그 시를 써주잖아요. 네.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또 위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써주는 사람이 위에 쓰잖아요. 그거를 받겠다고 막 줄을 서고 막 머리가 땅에다 들어가서 절을 하고 그 엄청나게 그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갈수록 더해져 가지고 그 조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걸 그 해석을 하고 인식을 했냐면은 아주 못 배운 놈들이 미개한 놈들이 높은 문화의 나라에서 온 그 문물을 동경을 해가지고 애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걔네들을 교화시킬 겸 해가지고서 우리의 높은 문명을 이제 펼쳤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타자를 통해서 자기의 뭐랄까 컬렉티브 셀프 아이덴티티를 나름 확립을 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피곤하지만은 속으로는 뭔가 모르게 기뻐하는 이제 그런 그 담론이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이제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 왜 그렇게 그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거의 동일해요. 좀 더 발전된 그 문명에 대한 동경, 이거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본 그 사람들은 재밌는 게 그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냐면 시를 이제 막 써주면은 그걸 막았고 그 저기 쯔시마부터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시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걸 막았고 에도까지 왔다가 국서를 전달하고 오사카로 돌아가면 오사카에 가면 벌써 그 시집이 모여가지고서 책이 출판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시집이 그 여기저기 남아있는 거를 전부 모은 게 170권 정도예요. 170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번역 작업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이제 자화상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대작도 합니다. 시를 이제 내가 한 수 쓰고 이제 일본 사람도 한 수 쓰게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무슨 선생님이 조그만 애가 그 동시 쓴 거를 평하듯이 해요. 역시, 그 못 배운 놈들이, 그 어떤 놈들은 괜찮은 놈들이 해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 그래서 자기네들이 항상 위에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일본 사람들 그걸 맞냐? 일본 사람들은 왜 했냐? 일본 사람들은 또 다른 전통이 있어요. 일본은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그 수집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집벽. 그러니까 수집을 할 때는 자기하고 늘상 쓰던 거하고 좀 다른 거를 수집하잖아요. 그죠? 맨날 있는 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당시의 말로도 무슨 벽이라고 했어요. 벽.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란백기라고 있는데, 란백기가 뭐냐면 오란다가 네덜란드잖아요. 오란다라고 했는데, 오란다가 더치의 오란다 상인들이 그 나가사키에 이제 무역을 하게 했잖아요. 무역을 하게 해주는 대신에 매해 에도까지 와가지고 쇼군한테 선물을 바쳐야 돼요.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오란다 유럽인들이 이제 승려를 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대단했어요. 그 오란다에 관계된 물건을 모으는 거. 뭐 목숨을 몹니다. 이거 별거를 다 봐.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란벽이라고 했어요. 란벽. 그 우리말도 있잖아요. 벽자. 저는 주벽이 있다고 해요. 주벽. 어? 또 무슨 벽이 있나? 그 벽자 쓰잖아요. 그죠? 그 매니아. 그 란백기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는 그 한문의 한시의 내용이 좋아서거나 뭐 내용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이 그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옷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글도 쓰고 잘 쓰잖아요. 그 조선 사람 글 잘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돼요, 거래. 고가에 또 거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집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조선의 한시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게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일본의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에요. 도자기 모는 거, 뭐 중국의 서화들 모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그 서로 해석이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뭐, 그지 마음대로니까. 자유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조선에도 중국에서나 이런 데 오는 경우가 있었을 때, 예. 그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신한테 시를 받거나 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보이는 기록들이 있나요? 그때는 중국이 좀 한수 유잖아요. 그죠? 네. 중국의 한수 유라 가지고 조선은 최고의 문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서로 시를 이제 서로 응답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뻐기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실수를 어떻게 안 할까? 잘못 운을 하나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그 흉을 보면 보이지는 않을까. 근데 한시가 어려운 게 그, 그 리듬 있잖아요. 운을 맞춘다 그러죠. 운. 그 음악 그러니까 읽어 가지고서 소위 그 화성법이 돼야 돼요. 화음이. 그래가지고 시가 앞뒤가 맞아가지고 음악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음이 그 발음이 중국 발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중국 발음. 그죠? 근데 조선에서 이게 중국 발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국시에서 쓰는 그 우는, 중국도 그 글자가 이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니까 사투리도 있고 방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서 전통적으로 썼던 그 발음이 거의 당나라 시대 때 발음이에요. 당나라 시대. 그래가지고 그 뒤에 중국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조선에서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매뉴얼, 교과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강제로 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성이다, 발음이. 중국말이 이렇게 총성이 있고, 이,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 그러면 이 잘못 초실해가지고서 강제로 이어는 겁니다. 이어는데 그 틀린 교과서가 또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국 사신하고 할 때는 그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틀리지 않을까? 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이 싹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 중국 그 상대방한테 구살에 맞는 사람도 꽤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판이 완전히 달라요. 판이. 저도 질문 하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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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네. 저희 실록을 보면은 이제 네, 그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네, 그 중국 사신들에 대한 대하는 것, 저 네,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왔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음, 겉으로는 예를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쓰던데, 일본 같은 경우도 조선통신사를 겉으로는 예를 다 하지만, 뭔가 이게 아까 어떤 그러니까 사회 유람을 청하는 것도 어떠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네.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는지 저희는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남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이렇게 대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본은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이 츠시마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쭉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은 그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계속 바뀌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이묘령이 이제 바뀌면서 쭉 오면은 그 각각 다 그 길을 지나가는 다이묘들은 만약에 잘못 일을 처신을 하면은 이제 큰 꼴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적은 기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쯔시마는 그 에스코트를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쯔시마에도 남겨져 있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바크 후에 중앙정부의 이제 기록들도 많고, 뭐 해가지고, 그 사료는 조선에서 통신사에 남긴 기록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접해서 읽으면은 약간 그 두 나라에서 그 서로 기록한 것에 초점을 할지 그 뭐 의도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절이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안 왔잖아요. 시시마만 왔다 갔다 하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보는 사절을 못 오겠어요. 조선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그 뒤어가지고 서울까지 왔다가 길 알아 또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조선소는 또 그 사람들이 아예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그 기록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조선에서 보낼 때 그 어떻게 보내고 뭐 왜 보내야 되고 누구를 임명하고 하는 것들의 기록들은 이제 조선의 그 정사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각 사신들이 쓴 견문록 뭐 이런 것이 이제 전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저기 음, 조금 폭발적인 이야기인데 또 어, 말 안 하면 잊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조선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어,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어쩌면 그 고향이나 조국이나 이런 것도 계층에 따라서 음, 굉장히 음, 생각하는 음, 관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면서 사실은 그 일본에서도 고향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머니하고 같이 비슷한 그 레벨로 아주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걸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울림이 있는데 음, 사실 이것도 청일전쟁 전후로 음, 해서 제가 하는 분야지만은 청일전쟁 전후로 해서 독일의 하이마트라고 고향 음, 독일이 그 후발적인 그 국민국가를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고향 불란서에서 음, 이렇게
폴란스 문명에 그 대립하는 그걸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향도 계층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인데 거기에 우리들은 완전히 엎드려서 어떻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김세렴이 자기 고향 이제 생일을 11월 1일 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그 대사를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한국에 있는 분한테 제가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이렇게 객지에서 생일을 지내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그 디스코스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그 컬렉티브 컨셔스니스 그 집단 의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조금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의식이 들면서 그중에 하나가 고향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 이런 뭐 나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게 굉장히 그 정근대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글들은 전부 양반들의 지배계급의 시선이에요, 시각. 그 양반들의 그 인구가 전체 인구 10%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많아야. 10%가 아니라 10%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모두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국가의식이랄지 민족의식이랄지 이것이 그 이외에 지배계급 이외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피지배계급한테는 국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국가 자체는. 그 지배 구조가 모든 자기 삶들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국가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예컨대 특히 노비계층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수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원수. 그 전에 아까 여기 딱 나왔잖아요. 대들어 가서 가면 자기가 돌아가면은 군졸이나 노비가 될 텐데 내가 왜 거기 갔냐고. 근데 그거를 지배계급의 시선으로 저놈이 저 조국을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그 어떤 한 집단의 평등한 구성원이 됐을 때 그 소속감이 그 균점이 되고 나눠지는 거지. 이런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현대에 갖고 있는 그 감각이자 가치이자 의식이지 그걸 갖고서 이 당시를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초점이 어긋나는 거죠.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고향도 마찬가지고 조선 왕조실록 이런데 이제 그런 양반들의 기록을 좀 보면은 조선 시대 엄청 나오는 기록 중에 뭐냐면은 자기 집을 버리고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도망가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도 와서 짜대니까, 괴롭히니까. 툭 하면 떠납니다. 툭 하면. 보따리 싸들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좀 이따가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과거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 난관이 넘어야 될 고개가, 저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 지금의 언어, 지금의 개념, 지금의 감각, 이런 거 갖고서 이제, 그거를 갖고서 옛날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몇백 년 전에 사정하고, 이제 그 간격을 어떻게, 넘고, 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